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에 아들을 둘 둔 주부입니다. 젊었을 때엔 저도 60대라고 하면 인생을 다 산 꼬부랑 할머니일 줄 알았는데요. 막상 60대를 지나고 보니 50대, 40대일 때 마음과 크게 다른 게 없더군요. 다만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초연해지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바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유튜브 사연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솜씨니 마음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충청도 한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인삼밭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저였지만 사촌의 중매를 통해 지금 이곳 마을이 고향이던 남편을 만나 정착하게 되었죠.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어릴 적 제가 시골에서 농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건 타고난 농사꾼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을 따라오게 되었고 어느새 저도 그럴듯한 농사꾼이 된 겁니다. 처음엔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추 농사나 가지 농사도 지어보고 복숭아를 키워서 과수원도 해보고요. 그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일궈내기엔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다가 여름만 되면 18시간씩 일해야 하는 그야말로 중노동이었으니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에 손끝 하나하나가 갈라져 감각을 잃어가도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내야 하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했지만 남편 또한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잠 한 번 편히 못 자고 몸이 부서질 듯 일해왔으니 저에게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빚을 갚고 새 집을 짓고 자식들 물려줄 재산 정도 모았네요. 그 모두가 알뜰히 써가며 구슬땀 흘려 모은 결과이기에 저에게는 지난 세월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남부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제 삶의 마지막 숙제가 있다면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똑같겠지만 저에게도 두 아들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이 아이들을 보며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그 흔한 장난감 한 번 사준 적 없지만 말썽 한 번 피지 않고 자란 애들이에요. 제가 못 배운 터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했지만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건지 참으로 순하게 커주었습니다. 그게 저의 자랑거리이기도 했고요. 둘은 5살 터울이었는데요. 첫째는 살가우면서도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둘째는 말수는 적어도 우직하고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이 있었고요. 이렇듯 너무나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해도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 후 평생 꼬마아이처럼 엄마를 찾을 것 같던 두 아들은 어느새 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나보다 아들들에게 더 빨리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어느새 그 둘이 각각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첫째는 비교적 빨리 회사에 취직해 다른 부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며느리와 만나 1년 반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된 둘째도 예비 며느리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네요. 둘째는 근처 시내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더 자주 보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첫째가 3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유독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여나 시골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 우리 집에 들어오길 꺼려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아들과 결혼하길 싫어하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듯이 그 아이는 특유의 명랑함으로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었죠. 이런 마을은 처음 와봤지만 도시와 다르게 자연의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면서요.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겠어요. 원래 그런 로망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댁 옆에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치, 지훈 씨? 적당히 강단도 있고 고집도 있어 보이는 게 첫째와 잘 어울리는 아내감이라고 생각했죠. 첫째는 다 좋지만 약간은 무른감이 있어서 줏대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 만남 이후로 첫째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첫째가 거절하더라고요.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고 첫 집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려고 했다면서요. 엄마, 괜찮아. 요즘 다 대출받아 사는데요, 뭐.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니다. 엄마 아빠의 성이야. 젊은 너희들이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빚내면 안 되지 않니? 고마워요, 어머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역시 우리 어머님 배포가 크셔.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반 정도는 보태주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자식들에게 나누기 위해 모아온 돈이라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며느리의 살가운 모습에 기분도 좋더군요. 오히려 그때 전 제 계산보다 한참 적은 금액을 지원해준 터라 나이가 더 들고 나면 가게라도 차릴 목돈을 물려주기로 염두에 두었죠. 둘째는 사실 결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워낙 애가 숫기가 없어서 연애와는 담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더니 이렇게 식을 올리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둘째가 함께 할 반려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하더군요. 세상에, 동창을 다시 만나고 있다고? 네. 너무 잘 되었구나. 세상에. 둘이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도 참 기뻤어요. 그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이 삶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만은 일생을 외롭지 않도록 결혼하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제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입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순탄하다면 순탄한 일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저를 덮쳐왔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뒤 1년 반이 지나고 둘째가 결혼을 반년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될 애가 한번 인사를 오고 가족 간의 단합을 다져가고 있을 때였죠. 처음 둘째 며느리가 될 애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글쎄 첫째 며느라기가 조금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님 군기라도 잡을 모양인 건지 둘째 아이를 내내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수줍게 인사를 건네고 들어올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부모를 처음 뵙는 자리이면 누구나 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어머, 우리 동서될 사람은 집안일 안 해봤나 봐. 과일을 못 깎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 말이 느려? 내가 아까 물은 질문을 지금 하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기다리는 재미가 있네.
그만해 여보. 그럴 수도 있지. 사람 무한하게 싫이. 아니, 그냥 나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 좋은 자리에 좋은 말만 오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 아가씨는 어디서 일을 한다고요? 장난이라고 하는 말 속엔 뭔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분위기가 첫째 며느라가로 인해 어그러지는 것 같자 급히 남편이 수습을 했지만 차마 이때의 찝찝함은 지울 수가 없겠더군요. 뒤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첫째 며느라간 명랑하고 강단도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자기 주장도 강하고 어딘지 날카롭고 뾰족한 구석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의미로요. 그게 뭔진 그땐 잘 몰랐지만요. 아무쪼록 저 때 이후로 두어 번 정도 같이 자리를 했는데 어쩐지 둘째도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를 불편해 하더군요. 저한테 대놓고 험담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냥 묘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머, 여기 음식 맛이 조금 그러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전 여기 꽤 비싼 곳이라고 해서 온 건데 여기 누가 예약한 거예요? 예비동서가 예약한 건가? 후기 이런 거 잘 살펴보고 예약하지 그랬어. 요즘 인터넷 보면 후기들 많이 써져 있는데. 네, 죄송해요. 예, 괜찮다 나는. 그만해라. 네, 어머님. 전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실까 봐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하려고 해도 꼭 마지막엔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며느라간 저에게만큼은 살갑고 이쁘게 말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했다면 무슨 말을 얹었겠지만 어쨌든 먼저 집에 들어온 첫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고 괜한 형님 동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었죠. 지금은 이때 그냥 넘긴 것을 참 후회합니다. 그러다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위해 먼저 설명하자면 남편이 나무를 하다가 낮은 절벽으로 떨어진 바람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가뜩이나 나이를 먹을수록 농사일이 버거워져서 줄이려던 참이니 남편도 휴식을 취할 겸 여름부터 겨울까지 반년 정도만 아예 쉬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계속 살펴야 하는 인삼밭을 제외하고서요. 막상 쉬려고 하니 또 좀이 쑤셔서 싫더군요. 매일 아침 등산을 가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등 틈틈이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몸은 너무나 잠깐 사이에도 굳어버리니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요. 쉬면서 그동안 못 갔던 교회도 가고 책도 읽고 동네 이웃들과 어울려 지냈네요. 그런데 삶의 여유가 생기니 우리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오남매였지만 엄마가 치매를 앓게 된 탓에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라도 나서서 모실까 했지만 전 일을 시작하면 왼종일 밖에 있어야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형님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엄마를 찾아뵈면 될 테니까요. 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요양원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뵙진 못했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네요. 항상 1년에 한 번 겨울에만 찾아뵈었는데 이렇게 쉬게 된 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함께 갈 수 없으니 그때부터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가며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운 엄마는 자주 못 만나는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이전보다 더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래. 왔니? 아이고. 제 얼굴도 잘 못 알아봤지만 다행히 입다금씩 정신이 들어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곤 하셨네요. 희미한 목소리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도 이젠 할머니가 되었지만 엄마 앞에선 여전히 사랑을 바라는 어린 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네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찾아뵌 지도 3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움직임을 삼가야 했기에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자동적으로 제가 남은 일거리를 도맡게 되었죠. 어차피 여름에 심은 게 없다 보니 큰 일손이 필요한 건 없었지만 이전에 일궈둔 것들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가을이 되니 생각보다 거둘 게 많아서 몇 주간은 꽤나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 요양원에 갈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바쁜 시기니 일정을 미루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녀올 때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오던 터라 약속을 미뤘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양원 쪽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막내딸이 오늘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면서 찾아달라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어찌나 죄송스럽던지. 전화를 끊고서 허겁지겁 둘째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에겐 수많은 일정 중 하나지만 그게 엄마에겐 얼마나 소중한 약속이었을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날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꼭 깨어나줬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다녀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새벽부터 할 일이 많아서 오전 기차를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오후 차를 타고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을 하고 바로 출발한 터라 꼴이 말이 아니긴 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만 대충 갈아입은 채요.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급한 대로 정돈하긴 했지만 평소 때와는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엄마를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뒤늦게 집으로 올라가려니 오전에 무리해서인지 몸은 이미 녹초가 됐고 밤은 깊어져서 난감하더라고요.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첫째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외할머니 요양원 가게 되면 본인 집이 근처니 와서 자고 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거든요. 하룻밤만 신세 지자는 생각으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고맙게도 바로 오더라고요. 첫째 집은 예전에 첫 이사했을 때 잠시 들린 것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는 자주 보지 못했어도 때 되면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곤 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와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관계는 아니어도 속정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하룻밤 묵는 걸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게 저의 실수라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집에 도착하고 나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어머니, 지은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근데 집을 깔끔하게 못 치워서 죄송해요. 어머니 집이라고 생각하고 푹 쉬다 가세요. 아휴, 고마워라.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다은이 너한테 너무 미안하네. 신세지고 싶지 않았는데. 아유, 그런 말씀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밤늦게 돌아가시면 위험하셨을 테고 이렇게 된 거 아들 집도 구경하시면 좋잖아요.
고맙다. 고마워. 빈말이라도 먼저 나서서 반겨주고 챙겨주는 며느리가 너무나 고맙더군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서 아들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과 둘이 지내며 있었던 소소하고 소박한 하루 일과들, 지난 시간 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수많은 자연 변화와 여러 볼거리들에 대해서 말해주었죠. 괜스레 걱정할까봐 요양원을 오가며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아들 쪽 이야기도 들어보니 그 부부도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부업으로 할 만한 다양한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인테리어 일을 하니까 그 전공을 살려서 카페 창업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카페를? 네, 어머니. 아무래도 회사가 혹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 창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터 카페에 관심도 많았거든요. 돈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사실 회사 월급이 빤하니까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 다 때가 있는 거니까 기다려보자꾸나. 네. 근데 그 때라는 게 언제 올지 참 모르겠네요. 돈이 있어야 때도 오는 건데 말이죠. 그저 나이든 시골 할머니로선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기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건 모두가 같은 고민이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기로 했어요. 대화 중간중간 며느리가 둘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대답해주긴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도련님은 말투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서 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살가운 첫째와는 전혀 다르다면서요. 그래? 네, 어머님. 저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가? 나는 내 자식이니까 잘 몰랐네. 낯을 좀 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서 될 사람 있잖아요. 예비 동서도 조금 뭐랄까 사람이 눈치가 없달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응? 눈치가 없다고? 네. 어머님은 모르시는구나. 글쎄요. 제가 그날 예비동서 온다고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거들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솔직히 좀 놀랐지 뭐예요. 어머님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모르셨을 거예요. 아무튼 전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동서를 제가 잘 단단히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해두고 있어요. 어머니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러면서 또 험담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집안의 화목을 위한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 지친 대화를 나누다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만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겐 깜빡하고 말 못했지만 내일 일찍 내려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이 걱정돼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들이 안내한 빈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선 누웠는데 잠자리가 낯설어서 그런 건지 몸은 피곤하지만 막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목이 타서 물이나 마실까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일 출근할 텐데 혹여나 저 때문에 깰까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조심히 걸어갔죠. 그런데 안방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낄 일은 아니다 싶어서 모른 척하고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물이 은은하게 쪼르륵 떨어지는데
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한마디가 들린 겁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언제 간대? 저는 설마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했다면 그 후엔 지금과 아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혹시 제가 민폐되는 일을 한 걸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꼭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방 틈 사이로 들었던 대화는 정말로 아들 부부가 한 말이 맞는지 아님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차마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간대? 모르겠어. 아마도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지금 시골에 일도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언제냐고. 지금도 어머니한테서 호레비 냄새나 죽겠어. 그 스테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데 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고. 나 냄새 예민한 거 몰라? 도대체 나더러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줄 몰랐어. 오늘은 아마도 일하고 오셔서 그런 걸 거야. 내일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괜찮을까? 엄마는 분명 내일 오전쯤 나가실 거야.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 요양원으로 병문안 다니신다며. 알고 보면 본인이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굼뜨고 냄새나는 노인네는 그냥 요양원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귀찮게 비위 맞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알겠어. 미안해. 내가 내일 엄마 가고 나면 우리끼리 외식하자. 너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내가 레스토랑 예약해둘게. 자기 때문에 참는 거야. 한 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투는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꿈이길 바랬습니다. 잘못 들은 거길 바랬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첫째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받은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요. 나를 저렇게 쓸모없는 노인네로 생각하면서 앞에선 존경하는 어른인 척, 사랑하는 가족인 척 굴었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긴 밤 내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웅크리고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만을 바라보며 그 힘든 순간들을 견디고 버텨온 내 신세가 딱하고 안타까워서 울음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훈장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허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도 더욱 신경이 쓰였던 건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가 처음 요양원에 갔을 때도 자식들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그렇게 오해했을까봐, 만약 그랬다면 이제 와서 그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절망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흘러간지 모를 그 긴 밤이 지나갔어요.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새벽부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방을 찾아왔더군요.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벌써 가려고? 저를 보며 평소처럼 말을 거는데 도저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붙잡는 걸 뿌리치면서요. 나 간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말도 없냐고. 알았어. 그럼 데려다 줄게. 밥만 먹고 가. 그렇게 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주책 없이 연신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 혼났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실에 들어가 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부르트도록 닦고 또 닦아도 그 냄새라는 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건 아마도 제 몸에 밴 삶의 냄새가 아니었을까요? 그게 싫었다는 건 그냥 나라는 인간 자체를 증오했던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욕실에서 하염없이 몸을 닦아내는 동안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뒤로 제 상태를 걱정한 남편이 이따금씩 첫째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방 안에 틀어박힌 저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배가 고프고 그만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킨 저는 전과 같은 기력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며칠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옆을 지키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서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듣고 느낀 전부를요.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혼자 감당했어야 할 그 고통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모두 자기 죄라고 말했어요. 내 죄야. 내가 그놈을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내 죄야. 당신은 슬퍼하지 마.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왜 당신 탓이에요. 내 탓이지. 정말 자식 키우는 거 참 힘들구만. 힘들어. 죄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저는 남편을 안았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평생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온 것뿐인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깊은 우울감을 느낀 탓에 집 안에서만 머무르며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살던 둘째가 이런 변화를 자각하고서 때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걱정돼서 온 거였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정말 아무 일 없으신 거 맞아요? 괜찮다. 정말 괜찮아. 거기다 둘째 며느리가 될 아이까지 걱정스레 저희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입이 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다른 자식에게 할 수 있겠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눈길을 돌렸지만 대신 아이들은 곁에서 잠자코 기다리며 우리를 열심히 보필해 주었네요. 그때 정말로 둘째와 둘째 며느라기가 될 아이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난의 순간이 우리 부부에게 한꺼번에 찾아와 낙담하고 있었을 때 기꺼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준 둘째가 있었기에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2주 후 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을 챙길 기력이 없어서 이번엔 따로 모이지 않고 개별로 알아서 잘 보내라고 일렀네요. 그런데 눈치 없고 말기 어두운 사람이 제가 걱정됐던 건지 아니면 둘째에게서 다른 소식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첫째 부부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과일과 떡을 잔뜩 사들고선 왔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반갑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정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반응을 보고서 놀라 멈춘 거지만요. 이에 며느리는 다분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잠깐 놀라서 그래. 다은이, 너도 먼 곳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을 텐데 어서 들어와라.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저의 생일 축하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직은 첫째네 부부를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너무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둘째까지 오고서야 가족들 전부가 모였고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 없는 힘을 짜내서 애써 웃어 보였죠. 그때까지 남편은 첫째 아들 쪽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크게 화를 내려는 걸 제가 옆에서 계속 말려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선 넘기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함께 저녁을 먹고서 과일을 먹을 때 발생했습니다. 과일을 하나 집어서 먹으려는데 갑자기 첫째 며느리가 짠 하는 효과음을 내더니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생신 축하드린다면서 가장 해맑은 얼굴로 선물을 준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애써 미소 띈 얼굴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어본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네요.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은 향수였습니다. 제가 향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신이 나 설명을 이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서 고르고 고른 향수예요. 이거 엄청 인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힘들게 일하시고 나서 이 향수 가볍게 한번 뿌리고 나면 새 옷 입은 것처럼 산뜻하게 바뀔 거예요. 어때요? 좋죠? 그렇겠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아들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나 죽겠어. 그 수태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데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고.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 저는 그 어지러운 목소리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향수가 담긴 상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어서 얼어붙어 버렸죠. 그리고서 저는 여태껏 너무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차마 묻지 못했던 것들을 며느리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해라. 다은이, 너 내가 호레비 냄새 나서 향수 준 거니? 네 눈에 나는 구역질 나는 병균 덩어리니까 이렇게라도 악취 지우고 싶어서 선물해 주는 거야? 너무 고맙다. 네 마음이 잘 느껴져. 겉으로는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네 까만 그 속내가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만만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를 이렇게 기만하는 거 아니냐? 제 악에 바친 외침에 며느리는 놀라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첫째 아들만 뛰어와서는 제 손을 부여잡고 말하길. 엄마, 왜 이래 갑자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병균 덩어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지훈아,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엄마한테 돌아오는 게 고작 그런 취급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 다 들었어. 너희 집에 간 날 밤에 너랑 다은이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정말 그때 다 들은 거야, 엄마? 이런 생일상이 무슨 소용이고 생일 선물이 무슨 소용이니? 엄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선 태어난 나를 축하해주겠다고? 너희 때문에 처음으로 난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됐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맡기지 그래. 더러운 짐짝 취급받느니 그게 훨씬 더 사람 사는 것 같겠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사람이라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겠죠. 제 울부짖음에 둘째는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된 듯 아직도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첫째를 제게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크게 호통치며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제야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들으셨다니 우선 사과는 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날도 저희 상황 어려운 거 말했는데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말씀 한 번 없으셨잖아요. 하다못해 가게 여는데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때가 온다니 일단 영양가 없는 말만 하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지금 어머니 우리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남을 만큼 모아두신 거요. 그럼 대놓고 돈을 달라고 했으면 그게 더 나았을까요? 그럼 그거대로 싫으셨겠죠. 제가 그동안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저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에요. 살갑고 밝고 엉겨붙는 그런 성격 아니라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우리 위해서 해주신 게 대체 뭐가 있냐고요.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첫째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지도 멈추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래서 그동안 붙잡혀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한심해서 도저히 아들을 쳐다볼 수 없었네요.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애쓴 거라는 거지? 그 몇 푼 얻고 싶어서 네 자신도 속이고 여태 거짓으로 우리 가족 대했다는 거 맞지? 그 몇 푼? 그 몇 푼이 저희에겐 목숨줄이에요. 어머니가 시골에만 계셔서 세상 물정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으니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너그럽게 도와주셨으면 이런 사단 안 났을 텐데요. 돈을 쥐고서 줄 듯 말 듯 행동하니까 그러죠. 정말 구질구질하게.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일어서더니 아들의 뺨을 아주 세게 연달아 3번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우리 사이에도 일순간 또다시 적막이 찾아왔죠. 저 또한 놀라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뺨 때리신 거예요? 네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다. 너는 남의 집 딸이니까 우리 집 자식을 때린 거지. 이유는 3가지다. 지 애미가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애한테 욕을 듣고 있는데 멍청하게 서서 말리지도 못했으니 때린 거고, 엄마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때린 거고, 이제 앞으로 이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자식을 봐줄 일이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때린 거다. 이제 정말로 끝이니까 이만 나가라.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리니? 남편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제야 잘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일어서서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멍청하게도 또다시 질질 끌려가고요.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를 따랐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위로와 명령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2사람은 그렇게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떠났고 가족으로서 끝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피가 섞인 아들과 그렇게 말처럼 쉽게 절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거든요. 늘 순종적이고 순진했던 첫째는 이제 정말로 아내를 선택을 한 거겠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그게 말이다. 둘째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위를 물었어요.
저는 첫째 집에서 겪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고 그동안 남편과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아무 이야기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나 없이요. 그런데 어쩐지 그게 더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어서요. 첫째와 며느리가 바라던 게 결국 저와 남편이 모아온 돈이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에게 결혼 자금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태주긴 하지만 네가 원하면 이것보다 더 내어줄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너의 편으로 존재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그런데 아들은 이 말을 며느리에게 고지고대로 전했을 테고 둘은 그렇게 우리 재산이 탐이나 제 성격에도 맞지 않는 다정한 척을 해온 거겠죠. 자식들을 위해서 모아온 돈인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네요. 저는 더 이상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재산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앞으로 노후 자금으로 쓸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 돈을 한 통장 안에 모아두기로 했죠. 하나 둘씩 땅을 처리하다 보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참 많은 곳에 손을 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밭들도 내 일터이자 집 같은 곳들이었으니 막상 팔면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아보니 통장 안에는 어느새 3억가량의 돈이 모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앞으로 먹고 살 돈을 제외했으니 제 기준으로서 이 정도면 꽤나 많이 모아뒀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 모아둔 돈에서 조금 떼서 엄마 요양원 병원 침실도 바꿔드렸어요.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빚은 앞으로 살면서 더 자주 찾아뵙는 걸로 갚아 나가야겠죠. 제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 들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첫째 부부와 둘째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첫째 내외와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3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가온 새해 명절을 명분으로 부르긴 했지만 저는 이게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가족 모임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이고서 찾아온 첫째네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아들의 얼굴에 걱정과 심려가 가득한지 낯빛이 어두워 보였지만 본인이 초래한 일이니 감당해내라는 마음에 모른 척했네요. 그와 다르게 첫째 며느리는 낯짝이 두꺼운 건지 뭔지 그 익숙한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 다행이네요.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카페는 조만간 어떻게든 차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나중에 개업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타드릴게요. 첫째 며느리를 다시금 마주하는 건 구역질 날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대화가 길지 않은 터라 참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둘째네까지 모였을 때 남편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간 우리 가족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나와 너희 엄마는 바로 이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구해줄 이 돈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멀어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지. 그래서 너희 엄마와 상의한 끝에 마지막 결정을 하기로 했다.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양도하는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로 했다. 자, 통장 가져가라. 이 말을 들은 첫째가 벌떡 일어나 통장을 빼앗아서 금액을 확인하더라고요. 3억? 3억을 모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거금을 지석이한테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 아빠 아들인데 이제 와서 연애를 아예 끊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맞았어.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돈인 거 알아. 그럼 경솔하게 굴지 말았어야지. 부모를 욕보이고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얼굴에 침 뱉는 자식한테 돈 내어줄 만큼 우리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아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너희가 깨닫길 바란다. 엄마 제정신이야? 정말 제정신이냐고. 내가 장남이야. 내가 이 집 장남이라고. 아버지, 저번에 제 뺨까지 후려쳐놓고서 성이 안 풀리셨어요? 그쯤 했으면 됐잖아요. 자식이 실수했다고 이렇게 내치시는 거예요? 뒷감당 가능하세요? 뒷감당이건 뭐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그러니 넌 이제 그만 나가주겠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흥분한 아들을 붙잡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왜 이러나 당황했지만 일으켜 세우거나 말리진 않았습니다. 이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역시나 며느리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단 결정하셨다면 돈이 얼마든 원하는 대로 처리하세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번 일을 오늘 꼭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야기했던 것도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저의 오만함 정도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은아, 나는 어쩔 수 없니 오만함이니 그런 말들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게 너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돈은 욕심 없다는 말로 들리니까 다행인 것 같네. 우리 모든 땅 팔아 번 돈 다 저기 있거든. 지석이 결혼 자금으로 알뜰히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만 해주거라. 이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니 또다시 첫째를 데리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첫째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글쎄, 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네요.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당황한 며느리가 첫째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첫째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흥분을 한 건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따지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와 첫째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제 남은 한 명 네 편까지 외면할 거냐고요. 첫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젖은 얼굴만 닦다가 이내 빠져나갔습니다. 둘째와 예비 며느리만이 그 아수라장이 된 자리를 조용히 정리했고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형이 저럴 줄은 몰랐네요, 저도. 한숨을 푹 쉬던 둘째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날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나자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온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 손을 잡고 뒷산을 걷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거동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대화할 기회도 늘어나면서
남은 노년을 즐기기 위해 각자의 꿈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네요. 둘째가 그간 화를 많이 참았던 건지 저한텐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한바탕 크게 소동을 일으켰다네요. 그 소동은 다시 저희에게로 돌아와 첫째는 둘째가 자기를 주먹으로 쳤다면서 그런 자식은 동생도 아니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래? 나 이 자식 고소할 거야. 엄마가 선택해. 고소 막고 싶으면 돈으로 막아. 안 그럼 나 얘 깜빡 넣어버릴 테니까. 객기 어린 한마디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건지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첫째 며느리도 이 연극에 가담하기로 한 작정인지 처음에는 제게와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사죄드린다, 저를 봐서라도 이 사람 용서해달라, 장남이지 않냐. 서두가 참 길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요구할 건 재산이면서 말이죠. 솔직히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동생과 등을 지고 산다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일말의 죄책감도 있었고요. 며느라인 지극정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찾아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용서를 빌었죠. 심지어 여기엔 예상치 못하게 사부인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 딸애가 하면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그래도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나쁜 애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한번 품어주시면 절대 배신할 아이 아닙니다. 사부인까지 이렇게 나오니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린 밉지만 사부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를 말려준 건 남편이었어요. 사부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며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한 게 어떻게 그 부모 탓일 수만 있겠냐면서 직접 예의 있게 사부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그 덕에 사부인은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며느리 말에 넘어가려던 마음을 접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일이 터지더라고요. 바로 자기가 더 이상은 아들과 못 살겠다며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서 호소를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아들 정말 요즘 단단히 미쳤어요. 제 냄새 발언은 사과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아들 정말 제정신 아니에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게 생겼다고요. 어머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시던지 아님 저 이혼해요. 요란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선 저한테 이혼하겠다 선전포고를 하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의 속셈이 너무 빤해 보이네요.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경찰을 부르고 처리하게 했습니다. 엄마, 정말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요? 왜? 못 부를 거 있니? 너 고소 그런 거 좋아하잖니? 어디 한번 해봐. 자신 있으면 해보렴. 엄마.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고. 제 행동에 둘 다 어지간히 당황했는지 죄송하다며 떠뜸거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인지.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남편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취미활동을 해보자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주더라고요. 당신 골프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배워볼까 같이? 그럴까요?
남편의 노력 덕에 전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보기로 했답니다. 아들 녀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제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언젠간 철이 들겠지만 그때를 울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뒷산 운동 열심히 하면서 쉼을 가졌죠. 오히려 그 쉼의 시간 동안 뭔가 재충전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도 아들에 대한 일도 서서히 천천히 극복을 해나갈 수 있었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최근에는 함께 집에서 골프를 배우기로 했어요. 과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둘째는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신랑과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였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는데 두 사람은 왠지 저와 남편처럼 평생 서로를 아껴주며 살 것이란 예감이 들어요. 이번 예감은 저번과 다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둘째가 자꾸 남편과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괜찮아. 우린 그냥 지금 이대로가 편해. 원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 거야. 고맙지만 저희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괜히 한 지붕 아래 둘째네 눈치를 사서 볼 거 있나요? 나이가 들었다 해도 꼭 자식에게 기대어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난 우리 부부는 이제야말로 일상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째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크게 싸운 후에 이혼을 했다고요. 우리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싸움이 잦았다고 하니 둘의 의견도 100%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첫째 혼자서 단 한 번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진 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기까지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엄마로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긴 자식이지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치유의 희망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저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은 시간을 온화하고 평화롭게 보내라는 의미로 미리 아픈 채찍을 맞은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아내나 엄마로서보다는 온전한 저의 삶을 살기 위해 또 다시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아내고 싶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날들이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